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APKW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 해병대에서 APKWS에 적외선 시커를 달아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APKWS를 보완을 하거나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연령상 시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로거, 즉 비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기사는 2월 4일 어제 더 워존의 기사고요. 제목은 APKWS에 적외선 시커를 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파일런 한 개 포드에 7개의 이제 APKWS가 장착된 그런 사진이거든요. 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PKWS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뭐 풀어서 얘기를 하면 Advanced Precision Kill Weapon System이거든요. 1은 이제 뭐 미니 헬파이어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말은 거창하게 써놨지만 70mm 하이드라 또는 히드라 무유도 로켓에 레이저 유도 방식의 유도 키트를 달아서 그 멍텅구리 폭탄을 그냥 가이디드 로켓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잠시 살펴보면요, 기존의 탄두와 모터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이 APKWS라는 가이던스 섹션, 그러니까 이 가이드 키트를 단 거죠.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사용했던 남은 이런 꼬물들 모아서 재사용을 한 겁니다. APKWS 가이드 킷을 넣어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유도 로켓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예전에 쌓여있던 기존의 뭐 탄두와 로켓을 사용하고 가이드만 추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도 미사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싸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을 뭐 굳이 따져보면은 탄두와 로켓 부분, 즉 머리와 그 꼬리 부분이 한 몇천 달러 정도, 유도 키트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15,000에서 2만 달러 정도 된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넉넉 잡고 이게 10,000달러, 이게 20,000달러 하면 30,0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4,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뭐 이스라엘 전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은 소형 사이즈의 드론 공격, 소형 함정들에 대한 공격이 되게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곽강을 받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연령상 시커 이거를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요, 2025년 해병대 항공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해병대인 것을 보면은 대략 어떤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좀 느낌이 옵니다. 그쵸? 적외선 탐색기를 적용을 해서 이 시연을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령상 시커가 추가되기 전에 APKWS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능동 레이저 시커를 사용하는 로켓입니다.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목표물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사 후에 목표물에 지속적인 레이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즉 비궁이 사용하는 것처럼 발사 후에 망각하는 방식으로 운용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에 대한 지속적 레이저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체의 생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 위치가 드러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방식은 이런 좀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같은 문제인데요. 목표물을 계속 발사 후에 지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수의 목표를 타겟팅하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속 교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대공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한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계속 테스트는 하고 있었지만 미 공군이 APKWS를 이용해서 후티 반군의 드론과 그리고 비교적 저속인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군은 APKWS를 공대공에서 이용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은 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비용 때문이죠. 지금 이런 저속의 드론이나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뭐 5, 6억씩 하는 사이드와인더를 날릴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소량의 드론과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이스라엘에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합군하고 미군, 이스라엘 F-15, F-16이 출격을 해서 탄도미사일에 숨어서 기만작전을 하는 드론을 격추하려고 한 발에 거짓 5, 6억씩 하는 사이드와인더를 날렸잖아요. 그래서 막 댓글들이 엄청 비난이 심했거든요. 야, 지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란의 공격이 실질적으로 피지컬한 타격을 주는 것보다 아마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막 그 군사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APKWS는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뭐 주로 저속 드론이나 일부 순항 미사일에, 그렇죠. 뭐 탄두 중량이나 그리고 미사일의 속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고속 기동하는 기체를 뭐 격추한다거나 탄도미사일 이런 거는 막지 못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한적인 사거리, 그리고 미사일의 저속인 특성, 그리고 레이저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타겟의 시야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을 타겟으로 하는 목표물에 발사를 하고 그 미사일이 폭발할 때 빠르게 회피 기동을 해야 하는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단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투기의 기동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안들도 기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안들이에요. 목표를 추적하는 기체 따로, 그 다음에 로켓을 발사하는 기체 따로, 이런 안들도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현실적이지 않죠. 이 미사일 비용을 아끼겠다고 두 개의 기체가 뭐 출동하고 그러면 유지비나 이런 거 운영비가 더 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APKWS의 운영 방법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을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공대공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드 와인더의 저비용 대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 시커를 추가함으로써 공대공에서 타겟을 이원화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사이드 와인더 같은 경우는 고기동 전투기를 타겟을 하는 거고, 이제 적외선 시커가 달린 APKW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나 저속의 순항 미사일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속의 소형 드론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홉스 이런 능력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 보어사이트, 저는 이거 해석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김대영 군사평론가 분이 이거를 기축선 외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 표현을 좀 쓰려고 합니다. 오프 보어사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레이저 조사나 아니면은 기체 진행 방향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선. 근데 이걸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off, 기축선 외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서 이제 각도가 벌어진다는 의미니까 high.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기축선 외라고 이제 앞으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이 되면은 사이드와인더를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더 좋은 이유는 아까 한 개 파일런에 7개까지 장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달고 이제 출동을 하면은 전투 지속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와인더 같은 공대공 미사일들은 기체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이 화면은 F-18에서 사이드와인더가 달린 이 화면이고요. F-16, 이게 아마 그 타이완 F-16V에서 사이드와인더 달린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KWS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파일런 하나, 즉 이 포드 하나에 7개씩 들어가니까 한번 출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체가 뭐 7배씩 늘어나니까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 지속 능력이 올라간다. 이런 또 장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이 된다. 왜냐면 적외선 시커가 계속 발전을 해왔고 지금 단순하잖아요, 비교적. 그리고 상업용 부품을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외선 시커를 지금 APKWS에 인티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연령상 시커를 같이 통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가져가는 단점들이 아마 이제 장점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레이저를 조사할 필요가 없고 종말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뭐 레이저를 끝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탐색 탐지 시간이 줄어들고, 이거는 곧 발사하는 기체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레이저는 이제 한 번에 하나씩밖에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상 시커를 사용하게 되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레이저 그리고 적외선 탐색을 모두 이용하면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레이더까지 추가하면 금상첨화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뭐 분야였던 아까 공대공, 그리고 뭐 공대지, 지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말 단계에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단독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공의 프로모션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연안으로 접근하는 그 소형 함정 같은 거 트럭에 실어서 이제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좋으면 다 개발하고 개량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APKWS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탐색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적외선 탐색기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티를 해야 되냐, 이런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인티의 문제는 하드웨어 관점의 인티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관점의 인티가 아니고요. 이 APKWS의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설명이 되는데요. 이걸 핀이라고 부르거든요. 포워드 핀. 레이저 시커가 이 포워드 핀의 중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연령상 시커들은 어디에 달리죠? 이 앞에 달리잖아. 헤드 부분에. 그러니까 만약에 연령상 시커를 달면 기존과 같이 이쪽에는 못 다니까 뭐 이런 거를 빼내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를 해서 달아야 되는데, 그럼 완전 뭐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방식으로 인티가 가능하다. 어떻게? 아까 그 레이저 시커 빼고 뭐 아니면 추가를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는 대로 전방에 이제 다는 겁니다. 수정하거나 막 위치를 바꾸면 비용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듈러리티, 그러니까 패키지 관점에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궁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요. APKWS와 그리고 비궁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이 로켓을 그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섹션들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PKWS부터 먼저 설명해보면, 얘는 탄두 앞에, 그리고 가이드 키트가 중간에, 그리고 모터 부분이 이 엔드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군 같은 경우는 탄두와 신관이 중간, 그리고 헤더 부분에 그 연령상 시커와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터 부분은 똑같이 뒤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APKW에서 그 트래디셔널한 방법으로 연령상 시커를 앞쪽에 달려면은 결국 이 뭐 헤드에다가 이걸 달 수는 없잖아요. 이 APKWS의 가장 큰 목적이 옛날 이 꼼을 탄두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개발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령상 시커 방식의 이런 미사일들처럼 개발을 하려면 신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그 핀 부분을 모디파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디파이를 한다고 해도 이 레이저의 시커와 또 연령상 시커의 이 방식이 매우 다르잖아요. 우리가 연령상 시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전 추적, 그 다음에 열 추적 이런 건데, 특히 비전 추적 같은 경우는 이 앵글에 대한 크리테리어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IR 시커가 작아져서 이쪽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속도가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미사일이다 보니까. 그 속도에다가 이런 가려지는, 즉 탄두 부분에 의해서 가려지는 이 비전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리퀘어먼트들을 만드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 추적 또는 비전 추적의 미사일의 시커가 앞에 있는 이유가 괜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신규의 개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제한된 모듈러리티 때문에 이 앞으로 이거를 개량하거나 신규 개발을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헤어진 전 여친 생각이 나나 봅니다. 누구죠? 네, 비궁입니다. 기사에서도 이렇게 비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미국도 예전에 유사한 적외선 탐석기 시스템에 로거라는 로켓을 개발을 한 적이 있다. 자, 로거 이거 뭐 뜻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로우 코스트 가이디드 이미징 로켓, 그러니까 저렴한 방법으로 가이디드 섹션을 넣고 영상 기반의 추적을 하는 로켓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거 얘기를 하면서요, 자, 우리 미국도 예전에 소형 선박을 포함해서 해상 표적을 위해서 개발을 했다, 로우코스트 버전으로. 근데 이 개발은 15년 전에 대한민국과 개발을 하면서 빠이빠이를 했다. 빠이빠이라는 표현은 기사에 없습니다. 제가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이 있은 후에 15년 동안 적외선 센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럼 뭐합니까? 이미 전 여친은 떠났는데. 그러나 발로 찬 전 여친이 도시락 싸서 막 해상 훈련 거기 참석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미 해병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로거의 일부 기술을 APKWS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0% 적용은 아니고요. 이 일부 기술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의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친 도시락 싸서 왔는데 기분 나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또 딴 여자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PKWS의 로거의 뭐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자체 유사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제안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대규모 수정 작업으로 설계 자유도가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정보다는 신규에 가까운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뭐죠? 맞아요.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지금 APKWS를 사용하는 목적은 로우 코스트 버전의 가이디드 로켓입니다. 즉 멍텅구리, 예전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던 그 탄두와 모터를 사용해서 가이드만 추가를 해서 이제 싸게 유도미사일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모두 반해요. 이런 신규 개발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신규 개발로 가더라도 원래 가격인 몇 천만 원에서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비군 퍼포먼스 다 보여주고 막 만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딴 말 하지 말고 딴 여자 만나지 말고 그냥 뭐 해라? 네, 비군 가져다 쓰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APKWS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때 영상 만들 때 진짜 자료 많이 찾아가면서 어렵게 만든 영상인데, 그때는 뭐 구독자가 한 200~300명 될 때라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그 영상 좀 붙여서 넣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APKWS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던 유튜버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좀 초반 영상이라서 막 나레이션 쭈글쭈글하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비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비궁 로거를 포기할 당시에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개발 당시 대한민국의 연령상 시커와 미국의 반능동 레이저 시커의 대립이라는 구도 역시 미국이 비궁 로거를 포기한 하나의 이유였다고 구독자 빌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미니 헬파이어 APKW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은 레이저 조사기로 대상 표적을 조사하고 표적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탐색기가 탐지하여 유도탄을 유도하는 미사일 유도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레이저 조사기란 말 그대로 유도탄에 장착된 레이저 탐색기가 표적에서 반사되는 레이저를 탐지할 수 있도록 표적의 레이저를 조사해주는 장치입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표적 탐지와 추적 및 레이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들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무기는 표적을 타격할 때까지 표적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명중률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무기 체계가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무기인 록히드 마틴의 헬파이어와 BAE 시스템사의 APKWS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70mm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미사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작년 첨단 국방산업전을 통해 LIG 넥슨에서 비궁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는 뉴스핌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90년 초 걸프전이 끝나고 전후 결과에 대해 자원의 사용과 피해의 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더 적은 비용으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 작은 무기로도 사살할 수 있었던 비전차 표적에 대해 상당히 많은 수의 헬파이어 미사일의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마나 소말리아, IT에서 진행된 도시화 지형에서의 군사작전을 통해 일부 인원, 방공, 소연 선박, MOUT 표적, 경장갑차 등 비전차 표적의 전 표적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민간인이나 그들의 시설에는 최소한 피해로 살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헬파이어보다 작고 비용이 저렴한 공대지 무기체계 LCPK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LCPK 개념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미헬 개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미 육군의 요구사항은 1996년 2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이 되며, 이때 APKWS에 대한 임무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운용 요구사항 문서는 2000년 3월에 미군 육군 훈련 교리사령부의 본부에서 승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엘라바마주 레드스톤 아스날에 본부를 둔 미 육군 항공미사일 사령부의 미사일 유도국과 항공운용기술국 공동으로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가형 정밀 타격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가격, 저비용으로 1만 달러 미만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 둘째, 정확도, 원형 공산 오차 1m 이하라는 정확도를 갖출 것. 그리고 세 번째, 사거리 6km로 경장과 표적에 대한 표면 타격적 능력을 제공하는 70mm 유도 로켓일 것. 이렇게 차근차근 개발이 시작됩니다. 풍동 및 탄도 비행을 통해 유도 구간 회전율이 90% 감소한 안정적인 입증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회계년도 예산을 통해 상세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00년 회계년도 말까지 제어 시험체 비행을 통해 70mm 로켓의 분산을 10배 감소시키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01년 회계년도 말까지 지상 발사 유도 시험체 비행을 통해 원형 공산 오차 1m 정확도를 입증한다. 02년 회계년도 말까지는 롱보우 아파치에서 지상 발사 유도 시험체 비행을 완료한다. 03년 회계년도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 완료 및 항공 성능 사양을 문서화한다. 나 이 자식 사기치고 있네. 이 계획대로라면 2000년도 초에 미국이 이거 다 개발을 했을 거고, 당시에 왜 대한민국이랑 로고 개발을 한다고 난리를 쳤겠냐? 맞습니다. 당시 회계년도 계획상으로는 미국의 ACPK가 늦어도 2005년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 말 5개년 방위 프로그램 목표 각서를 통해 미 육군은 레이시온의 튜브 발사형 광학 추적 무선 발사 후 망각 방식 미사일과 BA 시스템스의 지능형 위협 적외선 대응 시스템, 그리고 거리 확장 탄 등 총 19개 프로그램이 취소가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자금 부족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로 봤을 때 비궁이 저승에서 살아나온 것도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궁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미니 헬파이어도 결국은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2002년 9월 미니 헬파이어는 블럭 1이라는 버전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은 채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 확장성을 가질 것, 그리고 히드라 70mm의 탄두와 모터를 사용할 것, 즉 MK66 모터와 탄두는 그 중에서도 당시 10파운드 M151 대인 탄두를 사용할 것.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여기저기 꼬물들을 다 모아놓고 만드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CPK의 제작 목적을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 미 육군은 재고에 처박혀 있는 자원을 최대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 의회와의 예산 싸움으로 이 프로그램은 언제 다시 수장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미니 헬파이어에 대한 5년 계약 기간의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 성과가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추가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개발에 착수합니다. 저기요, 미니 헬파이어는 BA 시스템즈가 개발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2005년 4월 열악한 테스트의 결과로 미 육군은 제너럴 다이나믹스를 프로그램에서 결국 취소시켜버립니다. 당시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서 낮은 비용의 개발비로는 해당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APKWS-2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경연이 벌어지고, 이때는 탄두에 대한 요구 조건을 완화하여 MK66 로켓 모터만 기반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로키드가 이끄는 LR 연합군과 BA 시스템스가 이끄는 BNG 연합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에서 2006년 4월 결국 최종 업체는 BA가 이끄는 BNG 그룹이 노미네이션 되게 됩니다. 미사일의 추가 개발, 테스트 및 초기 생산을 위한 3년 계약을 시작으로 WGO-592 본체 유도 섹션에 소위 다살스 분산 조리개 반능동 레이저 시커를 사용하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 헬파이어2는 2012년 미 해군의 IOC를 달성하여 같은 해 BAE 시스템즈와 최초의 플레이트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잠깐 아까 미 육군이 필요하대서 미 육군이 시작하고 초기 테스트도 거기서 했는데 왜 미 해군하고 계약을 해?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기 개발에서 큰 변동이 생기면 1차적으로는 모두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2008년 회계년도 미 육군 예산에서 해당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11월 미 육군에서 미 해군으로 초기 계약과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 이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3월 IOC 달성으로 BAE 시스템즈는 그해 7월부터 완전 생산 계약을 체결한 후 파이어 스카우트를 시작으로 고정익 전술 전투기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추어 갑니다. 2020년까지 미니 헬파이어 2 미사일은 코브라, 아파치, 페이브 호크, 해리어, 썬더볼트, 파이팅 팔콘 등 광범위한 플랫폼과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각각의 플랫폼에 맞게 AGR이라는 MDS 지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저기요? 이거 AGR이면 로켓인데요. 유도되는 미사일 개념이니까 AGM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니 헬파이어 2의 컨셉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드라 70mm 로켓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 같지만 그대로 AGR이라는 제식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 잘난 미니 헬파이어 2 미사일을 놔두고 왜 집 나간 미군이 비공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바로 유도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동시 대응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는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비궁에 추적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궁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라는 특성상 저 같은 일반인은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는 정보로 유출을 해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상드론 마구라 V5로 동시다발적 소형 해상드론에 엄청 두들겨 맞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 또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동시표적 유도가 가능하고 납기일이 빠르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만 주제로 던져놓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이상 이야기할 능력도 없으며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항상 그 끝은 싸움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